여기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이자 종착점인 부산역입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철로가 끊겨 있어서 저 광활한 유라시아 평원으로 철마가 달리지 못하지만 일제강점기만 해도 달랐습니다. 만주로,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으로 이 부산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오갔습니다.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상해거리, 러시아 거리를 아시나요? 이곳은 예전에는 미군들이 주로 들락거린다고 해서 텍사스 거리로 불리던 곳입니다. 2019년 6월에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식당들과 잡화상들, 그 밖에 이런저런 가게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길을 걷거나 가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러시아 선원들, 중국인 관광객들,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 국적과 민족이 다양하군요. 부산에서 러시아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이 상해거리, 러시아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대청동의 성모이보 성당은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지만 일요일에는 러시아 거주민들과 선원들을 위하여 러시아 정교의 방식으로 예배를 받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부산에 거주하는 많은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부산의 러시아 교민사회는 현재는 독립된 정교의 교회를 가지길 원하면서 토량동의 러시아 학교 건물에서 임시로 예배를 봅니다. Раньше церковь была греческая, она находилась на Чуране. Туда ходи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Украина, Россия. 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Украине случились военные события, эта церковь перешла в греческую церковь. Поэтому решили образовать русскоязычную церковь, приход здесь. И поэтому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лужба проходит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Но владыка Феофан сказал, что скоро будет строить церковь русскую именно в Пусане, и мы будем ходить в эту церковь. 부산의 감천부두로 한번 가보실까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오는 어선들과 화물선들이 철조망 너머로 보이고 선착장 근처의 선술집에선 왁자지껄한 러시아어가 늘 들립니다. 해운대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랜드 호텔을 비롯한 해운대의 여러 대물 부동산들이 러시아 큰손들의 손에 들어간 지도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부산의 러시아 총영사관에선 러시아의 큰 국경일이면 이곳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늘 행사를 가집니다. 항구도시 부산에는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토크 기술업 대학 소속의 범선이 자주 들어와 시민 공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돛 3개짜리 범선인 이 어업 실습선은
1989년에 건조되어 51명의 승무원과 144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부산을 거쳐 상해까지 비정기적으로 오갑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부산에 러시아권에서 오는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청 국제교류재단이나 법무부 부산 출입국 관리소가 이들을 지원하느라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과 부산 지역 14개 국공립 사립대학에서도 러시아권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권 디아스포라가 부산에서 점점 커져서 러시아어 사용자를 위한 부산이라는 페이스북엔 1,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서로 섞일 때 힘이 있고 서로를 주고받을 때 의미를 더욱 확장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같이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즉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융합은 21세기의 지구촌이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삶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러시아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 속에 자리 잡은 러시아를 살펴보고 나서 이웃 국가들 속에 뿌리를 내린 타자 속의 러시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타자 속의 자아, 자아 속의 타자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확장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 간의 대화와 융합으로 이들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그간의 갈등과 충돌을 딛고 21세기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소련 및 러시아와 인연이 깊은 중국 동북지방의 동북 삼성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중국편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친소련, 친러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몽골 속의 러시아, 러일 전쟁과 러시아 정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일본 속의 러시아를 영상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시아 속의 러시아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볼 만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중국 상해를 거쳐 100개 러시아인들이 호주로 몰려갔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도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많은 소련인들이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흘러들었으니까요. 소아시아로 불리는 터키도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표토르 대제 이래 거의 300여 년간 러시아 제국과 앙숙이었던 터키, 소아시아로 불리는 이곳에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이민자들로 넘쳤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금의 터키 또한 에너지와 농산물 분야에서 러시아와 경제 관계가 깊고 러시아 여행자들이 꼽는 최고의 여름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러시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학의 관심과 대상 영역의 확장, 문화 간 융합의 관점에서 이들 아시아권 주요 나라 속의 러시아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에 담아서 대학의 강의실에서나 비교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도는 남의 관점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평소에 가졌던 관심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왔습니다. 러일 전쟁,
러시아 동중국 철도의 기억이 아직까지 선명한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이 우리의 1차 탐방지입니다. 먼저 요령성의 성도인 심양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1625년에 요양이라는 도시에서 이곳으로 천도해 오면서 이곳 심양은 청나라 초기의 수도였어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우리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안긴 청태종, 홍탈지를 아시죠? 그도 죽어서 여기 묻혀있네요. 그렇게 우리 민족을 죽이고 잡아가고 괴롭히더니 겨우 여기에 백골로 누워있네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1637년에 소현세자도 걸어 다녔을까요? 동포 포로들과 둔전을 어떻게 일구어 어떻게 장사를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나? 이 길을 산보하며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같이 잡혀온 지조고든 선비, 윤집, 오달재, 홍익한 세 분이 여기 어디선가 사형을 당하셨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당시의 사형장이었다는 심양의 서문 밖이니까요. 그 우국충정과 높은 도덕심 앞에 우리는 부산에서 가져온 흙 한 줌과 소주 한 잔을 세 분 지사께 올립니다. 자, 동북 삼성 속의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찾으러 왔으니까 다시 심양 속의 러시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길거리에 2019년 8월부터 2달 동안 러시아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네요. 이 심양은 1898년부터 1901년 사이에 외세 배격을 외치며 의화단이 밀어닥치면서 도시 전체가 난장판이 됩니다. 말이 의화단이었지 때로는 강도 때와 다름없었고 심양 전체가 무법천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한다며 여기 심양 시민들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며 러시아 제국 군대가 이곳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190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녹색 선이 당시 러시아 제국이 청나라 북동부를 침략해온 공세 루트죠. 이 그림에서는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서구 열광들과 같이 청나라를 칼로 난도질하고 있군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죠. 수보지치 장군이 지휘한 러시아 군대는 1900년에 이 심양을 점령한 뒤에 치안 경찰대를 중국인들과 조직하여 약탈을 막았다고 하네요. 그런 러시아의 영향으로 당시의 심양엔 러시아식 사우나인 바냐, 레스토랑, 호텔, 시계공방, 빵공장, 러중은행 등이 잇따라 들어섰죠. 러시아 철도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마을도 심양역 근처에 생기고 말이죠. 1905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에 질 때까지 이곳 심양은 러시아 제국의 수중에 있었죠. 심양에 남은 러일 전쟁의 흔적을 찾아서 러시아 사이트에서 본 구세주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1900년 의화단 사건과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 때 심양 근처에서 6만여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구세주 성당을 온 시내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의 절과 평양관, 모란관 등 북한 식당들이 있는 조선족 거리의 어느 구석진 골목을 돌아가니까 재개발로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는 그 구석에 러시아 정교의 구세주 성당이 폐허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국 측 사진 자료에 심양의 옛 이름인 봉천을 빌려 봉천 노국 충원탑이라고 한 바로 그 성당이었죠. 구세주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중국 공산당 당학교라는 간판이 있고 그 안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옛날엔 공동묘지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6만여 구의 러시아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거겠죠. Ночь подошла, сумрак на землю лег, тонут во мгле пустынные соки, тучей покрыт восток. Здесь, под землей, наши герои спят, песню над ними ветер поет, и звезды на них глядят. 그 뒤 1945년 8월 초에 일본군과 만주군을 일소 전쟁에서 패퇴시킨 소련은 다시 심양으로 돌아와 도시를 중국 정부에 되돌려줍니다. 여기 심양역 광장에 소련군 추모비가 있네요. 1945년 8월의 심양 해방 전투 때 숨진 시베리아 자바이칼리에 출신의 탱크병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이전에는 여기가 소련 군인들이 묻힌 묘지였는데 2006년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유해와 묘비를 다른 데로 모두 옮기고 추모 동판만 남겨놓았군요. 우리는 요령성의 심양을 떠나 고속 기차를 타고 동북 삼성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흑룡강성의 하얼빈으로 갑니다.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에서 통곡하기 좋은 벌판이라고 했던 넓은 만주가 끝이 없는 옥수수밭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이 살아 숨쉬는 흑룡강성의 성도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은 1898년 러시아가 세운 도시로서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마침 역 구내에서 중동철로 기억 전시회가 열리고 있네요. 러시아가 19세기 말에 동북 만주에 깔았다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에 팔았던 철로가 중동철로죠. 어쨌든 이런 충돌과 섞임의 역사 때문에 여기 하얼빈엔 러시아의 절충주의, 신고전주의라는 이름의 건축 양식이 독특하게 남았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제3의 건축 문화를 남겼다고나 할까요? 하얼빈 시내에는 아직도 러시아풍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얼빈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건축가들이 1898년에 여기로 와서 직접 설계하고 지었고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혁명에 반대하는
2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여기로 몰려왔죠. 1930년대가 전성기인데요. 당시의 하얼빈엔 러시아인이 150만 명, 중국인이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하얼빈 철도라고 불리지만 이 철길이 러시아 제국이 만주와 극동 장악을 위해 1897년에 착공, 1903년에 완공한 침략의 길입니다. 지역의 주인이 바뀌면서 철도의 이름도 변해갔지만 동중국 철도, 중동철도, 동청철도, 만주철도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철도가 도시를 낳은 거죠. 러시아 제국 정부는 시베리아의 치타라는 도시에서 하얼빈을 지나서 대련까지 철로를 깔아서 시베리아와 연해주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을 모두 차지하고 싶은 야망을 품었죠. 1898년에 러시아 제국의 철도 기술자들을 태우고 기선 블라고비셴스크호가 하얼빈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철도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죠. В 1914 году число перевезенных пассажиров по КВЖД достигло 1 миллион 177 тысяч человек. 이렇게 동만주 철도 공사가 시작되니까 러시아 본국에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여기로 동원되었고 가족들이 이들을 따라오면서 하얼빈에 러시아 대학이 서고 이주민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하얼빈에서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으며 이후 이들이 일본 간첩으로 몰려서 본국에서 어떻게 탄압받았던가 하는 이야기는 2014년에 9부작으로 나온 영화 모든 건 하얼빈에서 시작되었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И до сих пор здесь живут вместе с китайцами. Только теперь все сложнее. Есть русские белые. Стоять! Стоять! В машине! Быстрее! Быстрее давай! Люда, меня опять посадили! Я тебя очень люблю! Я тебя очень люблю! Очень! От ворот отойди, а так высоко! Мне плевать! Вы кто? 여기 하얼빈에는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26개의 러시아 정교회 교회, 6개의 러시아 대학, 많은 수의 학교들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들 하얼빈 러시아인들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대거 본국과 해외 등으로 이주해 갔고 지금은 약 2만 명 정도만 돌아와 있습니다. 하얼빈 시내에 많이 남아있는 러시아 교회와 성당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먼저 성당 광장의 성 알렉시에프스카야 교회로 가보시죠. 지금은 중국 천주교 하얼빈 지부가 접수해서 천주당이라고 쓰지만 한때는 이 성당에 1,500여 명의 정교회 신자가 몰렸다고 하네요. 오늘날의 성 알렉시에프스카야 교회 안은 중국 문화와 서양 기독교 문화의 혼합 공간입니다. 한자로 써놓은 봉헌함이라는 글씨, 칠판에 써놓은 이번 주의 답창 주문, 고해성사 안내문, 건물 바깥에 중국 공산당 오성기가 문화 간의 접촉과 융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모 수호 성당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고 입구 위에 흑룡강 성문물 보호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교회 벽에 그려져 있는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얼굴에서 어쩐지 중국인 느낌을 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섞이나 봐요. 길 건너편의 대형 가톨릭 성당, 정교회 성모 수호 성당,
수호 성당 아래쪽에 독일 기독교 교당 등 여러 종파가 한 공간에 있고, 저기 저 건너 쪽에는 중국 인민은행 등 현대식 빌딩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1932년에 세워진 하얼빈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라사 상점, 아라사 화랑을 뜻하는 러시아 글자 뒤로 웅장한 소피아 성당이 우리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러시아 정교에서 성인 니콜라이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여행자의 수호신이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동급으로 추앙받는데요. 하얼빈 시내의 니콜 성당을 지하철을 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본 정작 니콜 성당은 아직 복원이 안 되어 있군요. 1960년대 문화혁명 때 부서진 건 아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복구되었다고 하더니 거짓말이군요. 밤의 이비엘스카야 교회입니다. 1907년에서 1908년에 러시아의 야로슬라블 교회 양식으로 지었다니까 이 자리에 서 있은 지 벌써 110년이 넘은 거죠. 러일 전쟁과 1차 대전, 그리고 소련 혁명 이후 1917년부터 1922년 사이의 내전 시기에 숨진 러시아 군인들을 추모했던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도 문화혁명 때인 1966년 8월에 부서졌다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껍데기는 겨우 복원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진짜로 예배를 보는 교회는 아니고 하얼빈역 북쪽 문을 지키는 문화재일 뿐이죠. 자, 19세기 말에서 소련 시대까지의 하얼빈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2010년대의 최근의 하얼빈과 러시아를 살펴볼까요? 2017년에 열린 하얼빈을 떠난 이들을 위한 전세계 회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를 끝으로 하얼빈을 떠났던 러시아인들과 그 후손들이 폴란드,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지에서 모두 모여서 호안샨 묘지의 부모와 조부모 묘지 등을 참배했답니다. 우리 팀원들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하얼빈 교회의 홍산 묘지를 찾았어요. 650여 명의 러시아 성직자, 의사, 군인, 엔지니어, 철도 건설 노동자, 사업가, 학생들이 남해 언덕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살던 정교회 신도들의 묘역이다 보니까 묻힌 분들의 민족도 다양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시, 독일, 중국 등 국적이 여러 갈래군요. 하얼빈 홍산 공동묘지 안에 있는 러일 전쟁 희생자를 위한 2개의 충혼탑입니다. 1904년과 1905년 대련항에서 일본 해군과의 전투로 죽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베체르부르크 출신의 어느 러시아 할머니와 중국인 남편의 합작묘군요. 묘역 안에 많은 사연들, 커다란 역사의 바퀴에 밀려 같이 굴러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평범한 이들의 복잡한 사연들과 개인사가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1946년 5월에 하얼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살, 23살, 25살 이런 청년들이 여기에 누워 있어야만 할까요? 희미한 묘비명 한편에 1946년 5월 15일과 16일 비극적으로 사망했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다시 활발해진 중러 관계를 알아보러 중심가의 중앙대가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러시아 가게들과 상점들이 워낙 많아서 러시아 거리로 불리는 곳이죠. 식료품점에 들어가 봅니다. 알룡카 초콜릿, 도시락 라면, 소금에 절인 오이, 보드카 술, 마트료시카 인형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보석가게 한쪽에 당시 하얼빈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상으로 조각되어 있고 웬 화가가 그들 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월요일인데도 중앙대가는 놀러 나온 중국인들로 넘치고 꼬치구이 골목에선 냉면구이, 태국 곤충튀김 등이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부릅니다. 교수님 먹방. 어때요, 교수님? 의외로 괜찮네. 거리에는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러시아 노래인 모스크바 근교의 밤과 카츄샤가 울려 퍼집니다. 중화식품이라는 식품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아라사 상품은 사탕, 차, 술, 보석, 해산물, 그림, 낚시용품, 사냥용품 등이고 2019년 6월에 중러 엑스포에선 중러 과학기술 혁신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 신재료, 동토기술 등에서 혁신 연구와 혁신 사업을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자원과 물류, 문화 관광 쪽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서 러시아의 지방 정부들, 그러니까 연해주, 사하, 타타르스탄, 우랄, 이르쿠츠크가 동북 삼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타토스라는 러시아 식당에 들렀습니다. 러시아 전통 옷을 입은 중국인 안내원들이 돌아다니고 옛 하얼빈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진첩과 촛대, 고풍스러운 피아노들이 식당 한쪽에 보입니다. 1914년에 문을 열었다는 노서아 식당입니다. 이 식당 안의 영상물에서는 1943년과 44년의 연극회와 오페레타 단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하얼빈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러시아 문화패들인데요. 남의 땅에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고전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살았군요.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젊은 화가들의 그림이 하얼빈 사회에서 인기가 있나 봅니다. 러시아 거리를 나와서 하얼빈 사범대 안에 아라사 예술관을 찾아갑니다. 러시아 현대 작가들의 풍속화, 추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중국인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 하얼빈 속의 러시아를 탐방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안중근 의사를 찾아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선 침략과 세계 평화 파괴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바로 그날, 우리의 안중근 의사는 이곳 역 근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아침 햇살을 뚫고 이토가 탄 기차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셨죠. 11일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결행한 거사였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드디어 벨기에 제 브라우닝 M1900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 현장 바로 앞에 거사 재현 공간입니다. 제가 선 바로 이 자리에서 저기 이토가 걸어오던 저 자리로 정의의 탄환들이 날아갔습니다.
세 발은 늙은 여우 이토의 가슴과 배에 꽂히고 나머지 네 발은 그 부하들의 몸에 나라가 꽂혔습니다. 러시아 측 신문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역사적인 쾌거가 정광석화처럼 그저 30초에서 4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준비하신 대로 러시아어로 카레야 우라를 3번 외치시고 포승줄에 묶여 역 군내에 러시아 헌병대로 붙들려 가십니다. 야라랬다. 러시아 헌병대 관할의 하얼빈역 당직실로 붙들려 오신 안중근 의사는 역 당직실에 걸려있던 러시아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취조하던 러시아 수사관이 통역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혼자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통역이 대답합니다. 지금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네요.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느님께 말하네요. 2015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거사 기념일에 우연히 러시아 측 1차 신문 자료를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러시아 정교의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할 일을 다하게 해준 자신의 하느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영웅.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분의 업적은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중국의 역은 늘 이렇게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얼빈에서 다시 고속기차에 몸을 싣고서 길림성의 장춘으로 갑니다. 장춘 또한 1898년 5월에 러시아인들이 부설한 동청철도의 남부성 공사와 함께 성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하얼빈에서 대령과 여순에 이르는 동청철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이곳 장춘이죠.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여기 장춘을 만주국의 새 수도라는 뜻으로 신경으로 바꿉니다. 그리곤 미쯔이 등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이죠. 그 뒤 장춘은 1945년 8월에 벌어진 소련군의 만주 진격 작전으로 일본에서 해방되었다가 그해 12월에 중국 당국에 넘겨집니다. 여기 장춘시의 인민광장에 소련 비행사 추모탑이 있어서 지나가는 중국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1945년 8월의 일이었는데요. 장춘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소련군 공군 장교 1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령 라블리로프, 대위 체르나우소프 등 소련에서 말하는 자바이칼 전선에서 숨진 비행사들의 이름이 돌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소군 열사 영수부루, 그러니까 소련군 열사들의 이름은 영원히 후대에 전해지고 썩지 않으리라는 뜻인데 장춘시 각계 인민이 새겼다고 되어 있네요. 장춘에 오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소 냉전 시기의 소련 시대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내륙도시라서 그런지
소련의 유산이 장춘 곳곳에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장춘에 있는 제1 자동차 공장을 찾아갑니다. 중국 지도자 모택동의 부탁으로 소련의 스탈린이 1950년대에 공짜로 지어준 건데요. 기술자들도 모두 파견해주거나 훈련시켜주곤 했죠. 이 공장 덕에 모스크바의 지스 150 모델을 쏙 빼닮은 중국의 해방트럭 시리즈가 나왔고, 중국군 방사포에 쓰이는 샤시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웅장한 공장 본사 건물에 붉은 글씨로 붙어있는 해방이라는 글자와 공장 가동 66주년이라는 글귀가 보이시죠? 장춘의 인민광장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푸이의 황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아시죠? 이 푸이의 황궁에도 소련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푸이 황제가 살던 곳입니다. 1932년에 만주국의 가짜 국가 원수가 되어 1945년 8월 16일에 소련군에 체포될 때까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궁전입니다. 그는 여기서 13년 동안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소련군의 전리품이 되어 시베리아의 치타로 끌려갔죠. 거기서 다시 극동의 하바로프스크로 끌려가서 5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1950년에 모택동의 전범 재판소로 넘겨집니다. 중소 우호의 상징인 장춘은 영화에서도 느껴집니다. 시 외곽의 모스크바의 모스필름을 흉내낸 영화 공장이 있었고, 중국의 많은 사회주의 이념 영화와 예술 영화들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장춘 국제영화제도 있죠. 중국에서는 요즘 문명도시가 되자, 문명시민이 되자 같은 문명운동이 관주도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춘 시내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도 소련 영화의 애국주의 전통을 이은 중국 영화 포스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폭미화, 즉 폭탄 모양으로 터트린 쌀꽃의 세상이고 서구 영화의 홍수를 중국도 비껴갈 수는 없지만 말이죠. 소련군 비행사 추모탑, 소련의 자동차 공장, 푸이 황제와 소련군 이야기, 소련 영화의 유산이 남아있는 장춘을 뒤로하고 우리는 남쪽에 대련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길림, 영길, 도문, 훈춘이 나옵니다. 길림과 영길의 북간도는 1654년과 1658년 우리의 나선 정벌군이 두 차례나 러시아군과의 교전을 위해 올라갔던 곳이고요. 도문에서 가까운 방천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이 있는 곳이죠. 숨 쉴 틈 없이 총을 쏘아댔다. 조선 조총병의 사격 실력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총을 쏘던 적병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조총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 적선 11척 중 7척을 불태웠다. 러시아군은 대장을 포함 220명이 사망했다. 훈춘은 1900년에 청나라의 의화단 무리를 진압한다며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아이구스토프 장군이 밀고 내려와 러시아 땅이 되었고 지금도 러시아식 건물들이 많이 시내에 있다고 해요.
우리가 탄 기차는 3시간 반 만에 우리를 황해의 연안 도시 대련에 내려주었습니다. 동북 삼성 속의 러시아를 찾아서 요령성 심양에서 여행을 시작했던 우리 팀은 흑룡강성 하얼빈과 길림성 장춘을 거쳐 이곳 요령성 대련에서 여행을 마치려 합니다.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시커먼 폭우가 쏟아집니다. 관동반도의 끝인 대련은 7세기 때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비사성이 있었던 곳이죠. 영계소문은 여기서부터 북만주까지 천리장성을 쌓고 당나라와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663.1m의 대련 대흑산 기슭의 비사성 정상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일체 고구려 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죠. 대련항입니다. 인천에서도 수시로 대련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죠. 대련역 근처에 아라사가입니다. 러시아 거리라는 뜻이죠. 1899년 러시아는 이곳에 작은 어촌 마을을 2개나 헐고 자신들의 계획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아라사가에서도 러시아 재건총 장난감과 마트료시카 인형, 그리고 러시아 초콜릿이 잘 팔리나 보네요. 장사꾼이 자꾸 권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대련은 옛 시련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조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도시 같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상반기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번갈아 대련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국적인 건축물들과 도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남아있는데요. 이걸 버리거나 허물지 않고 현대와 새롭게 조화시켜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대련 남산관광풍정가의 일본 거리를 같이 산책해 보실까요? 이 집은 만주철도 간부였던 어느 일본인이 1922년에 지은 집이라는데요. 지붕은 일본식이고 본체는 영국식입니다. 반대쪽 일본 거리엔 일본식 연립주택, 매화정원, 기모노, 다도, 보거 요리집 등이 보이고 유럽식 주택과 카페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시내의 골동품 광장엔 오래된 자기들과 중국 전통 그림들이 산처럼 가득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궤도전차, 그 궤도전차가 여기선 110년째 달리고 있네요. 이처럼 식민시대의 문화유산과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대련처럼 급속하게 현대화되고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회의 중심역을 지나서 동방수성 쪽으로 가다 보면 홍콩식으로 지었다는 마천루들을 쫙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동방수성은 중국 같지 않고 작은 유럽 같습니다.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을 섞어놓은 듯한 건물과 각 유럽 국가의 건축 스타일, 요트 등 유럽식 생활 양식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대련은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조화,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조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도시 같아 보입니다. 현대화를 서두르면서도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도시 가치가 이 도시에는 어쩐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대련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로 달려서 여순으로 왔습니다. 러시아가 1898년 3월에 청나라를 협박해서 25년간 조차하면서 아르투르항이라고 이름 지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순은 대련시에 편입되어 대련시 여순구라고 불리죠. 여순항에 시민들이 무지무지 많네요. 이 항구는 청나라 리홍장이 외세를 견제하려고 이곳에 북양함대 근거지를 만들면서 역사에 등장하였는데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빼앗았다가 러시아가 주동이 된 삼국 간섭으로 그 다음에 청나라가 다시 찾아가죠. 그 일로 일본이 러시아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1904년 이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일본 해군이 어뢰로 침몰시킵니다. 러일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나 육지에서는 러시아군이 392일 동안이나 버티면서 양쪽에 무수한 희생자가 났습니다. 여기는 여순의 203 고지입니다. 일본군 중화기 대포 진지도 있고 러시아의 150mm 캐논포 그리고 총알 모양의 러일 전쟁 희생자 위령탑도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만 일본군 1만 명, 러시아군 5천 명이 죽었다고 적혀 있네요. 산을 내려와서 여순 시내의 소련군 열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소련군 병사를 조각한 기념비에 병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라고 새겨져 있고 비문이 있습니다. 이 묘지를 나누어 앞쪽은 1945년 대련 여순 해방작전에서 숨진 소련군 병사들의 무덤이죠. 조각상과 비문 뒤로 소련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붉은 별들이 붙은 병사들의 무덤이 무수히 있습니다. Вечная основа. В 1945 году героическая советская армия, разгромив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емецкого фашизма, направилась на восток и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итая одним ударом разгромила отборные войска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Квантунскую армию тем самым ускорила окончательную победу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антияпонской войне и победоносно завершила великую борьбу народов всего мира против фашизма. Великий подвиг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 деле защиты мира во всем мире и свободы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будет жить в веках. Вечная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м воинам,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шим при разгроме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вечная, нерушимая братская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двух великих стран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Китая. 소군 열사 묘지 뒤쪽은 러일 전쟁 때 죽은 러시아 병사들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군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러시아군 시체들을 모두 수습해서 여기에 묻었대요. 여기엔 러시아군 혹은 소련군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들도 있고 일본인들의 묘도 같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사들의 합동 무덤인 형제의 무덤과 작은 예배당이 끝까지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목숨을 아낀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다큐에서 여러 차례 들으신 만주의 야산에서라는 이 왈츠도 사실은 1905년 2월 이곳 요령성의 러일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요양과 심양 전투에서 러시아 묵샨 연대라는 부대가 연대원 4,000명 가운데 700명만 남기고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묵샨 연대는 총알이 모두 떨어지자 연대 깃발과 군악대를 앞세우고 그냥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항복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거죠. 이 피해 왈츠는 1941년에서 1945년의 2차 대전 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전몰자를 위하여 자주 연주됩니다. 이렇게 대련은 침략의 역사를 딛고 진행되는 문화 간의 새로운 화해를, 여수는 씻기지 않은 전쟁의 아픔과 기억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라 감옥이란 일본과 러시아가 만든 감옥이란 뜻이죠. 이 감옥은 1902년에 러시아가 처음 만들었는데 1907년에 일본이 지금처럼 확장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색 벽돌은 러시아가, 붉은색은 일본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75개 감방에 모두 2천여 명을 가둘 수 있었죠. 이곳 여순 일화감옥은 중국인들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 이회영, 신채호 선생 등 우리의 많은 애국 열사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고초를 겪은 그러한 한 많은 곳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근거로 러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바람에 하얼빈에서 이곳 여순으로 이감됩니다. 그리고 1909년 11월 3일부터 1910년 3월 26일 순국 때까지 144일 동안 이 감옥 제3동 9호방, 바로 이 방에 갇힙니다. 바로 저 책상이 동양 평화론과 많은 붓글씨를 남긴 그 책상입니다. 순국하신 날 안중근 의사가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형장 입구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도 이 길로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일제의 밧줄에 저기서 그렇게 목이 졸리셔서 저 아래에 저 원망스러운 통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저 나무통 안에 떨어졌을 거예요. 놈의 새끼들 여기서 아마 목이 걸려서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빌어먹을 새끼들은 정말 이런 짓을 하다니. 나와 학생들은 이 장면에서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뿌리인 일제는 우리의 안중근 의사를 죄수들을 시켜서 저렇게 묻어버리고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무덤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평화사상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이렇게 인류에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 속의 러시아 제1편
중국 동북 삼성의 러시아를 이곳 여순 감옥에서 마치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 간의 대화, 문화 간의 대화 말이죠. 이번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작업은 아시아 속에 녹아든 러시아 역사,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지역학의 지평을 넓히고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화합에 바탕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 기획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역사와 문화, 다문화, 문화 간 대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련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 부산의 일부가 되었고 중국 동북 삼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도 사람살이도 역사도 결국 섞이는 거고 섞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렴되고 좁혀지고 동화하는 그런 닫힌 문화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행동을 넓히고 새로운 열린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었어 일단? 아니요. 넌 중국 공부하는데 중국이 뭐 중국 속에 러시아가 있는 줄도 사실 몰랐을 것 같고 맞아. 아는 게 신기한 거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요소들 일본이라든지 뭐 문화가 서로 섞이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어떨 때는 이게 전쟁으로 상처를 많이 남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문화로 전쟁의 기억이 문화로 성화되어 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좀 더 풍부해지고 하는 반전이 있어요. 합시다. 네. 네. 안녕.